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 되었네요.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32살에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제조업체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그저 성실하게 일하면 나중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32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픈 날에도 출근했죠. 그때는 그게 옳은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일하던 공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생산직으로 시작했지만 10년 차쯤 되었을 때 반장으로 승진했고 20년 차에는 공장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와 둘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살지 항상 그 걱정이 컸거든요. 우리 부부는 참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시장 끝나기 직전에 가서 싸게 장을 받고 저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주말마다 낚시를 가자고 해도 돈 든다며 마다했죠. 여행은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했고 옷도 할인할 때만 사 입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45살에 지금 살고 있는, 아니 살았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당시엔 1억 8천만 원 주고 샀던 아파트였는데 시간이 흘러 3억 5천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저희에겐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민수는 45살로 이제는 중년이 되었고 딸 미영이는 42살이 되었네요. 두 아이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특히 민수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로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네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며 어깨가 으쓱했죠. 하지만 민수는 3년 정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IT 관련 스타트업이라나.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아들이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 세상이 IT로 돌아간다는 말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민수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집에 오면 사업 얘기를 신나게 하곤 했죠. 무슨 투자를 받았다느니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느니. 솔직히 그 복잡한 얘기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아들이 신나하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한 번은 고급 양주를 들고 와서 함께 건배하며 아버지, 이제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60살에 정년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2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대가였죠. 그리고 그동안 저축해둔 돈도 2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고 현금도 3억 원 넘게 있으니 이제 노후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계획은 간단했어요. 국민연금 104만 원의 예금 이자 조금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나중에 아프면 아파트 팔아서 요양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몇 개월만 버티면 다시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2억 원만 빌려달라는 거였죠. 솔직히 그 돈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애가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이 아니면 제 인생이 끝납니다. 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애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는 아들을 위해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달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2억 원을 빌려준 상태에서 더 지원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들은 이 대출만 받으면 정말 회사가 잘 될 거예요. 3개월만 버티면 대기업에서 투자 받기로 했어요.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대출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날 은행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는데 문득 저를 쳐다보며 아버님, 정말 이 보증을 서시는 게 맞으세요? 만약 아드님이 상환을 못하면 아버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옆에서 민수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해서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었죠. 그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민수는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고 문자도 몇 시간이 지나야 답장이 왔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업하느라 바쁜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민수에게 바로 전화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출 받은 은행에서만 전화가 왔는데 나중엔 저도 모르는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민수가 여러 곳에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아내는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 그리고 매일 밤 당신이 보증만 안 섰어도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결국 저희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2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일부 갚았지만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없어진 우리 부부는 근처 작은 아파트를 전세 8천만 원에 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은 돈을 모두 털어넣었고 친척들에게도 500만 원씩 빌렸습니다.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신분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관리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집 안에서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25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 낯선 동네에서 살게 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만나기 부끄러워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내 말 좀 들었어야지. 늙어서 이게 뭐야 이게. 라는 아내의 말에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가끔은 민수가 어떻게 지내나 라고 생각하며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그 못된 놈 얘기는 집에서 하지 마 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들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많이 도와주려 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미영이네도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남편 월급만으로 살기 빠듯했거든요.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때 음식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마저 우리 집을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아내가 미영이에게 내 오빠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며 민수를 욕하고 미영이가 민수를 변호하려고 하면 화를 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은 하나둘 무너져 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빚까지 안게 되니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연금 104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1살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주차관리원, 청소부, 식당 보조. 닥치는 대로 지원했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셔서 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아파트 경비원 면접에서는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어르신, 71살이면 너무 연세가 많으세요.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 아직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고 팔굽혀펴기도 10개는 거뜬히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강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71살의 노인이 길거리에서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결국 찾은 일자리는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 카트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월 58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밀고 다녀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매일 저녁 아내가 파스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도 눈물을 흘렸지만 저를 원망하는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이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을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남은 빚 8천만 원은 제 생전에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월세 아파트도 계약 기간이 1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요즘은 매일 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 기준에 걸려 탈락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따님이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데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미영이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했는데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오랜만에 용기를 내서 미영이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와 달리 사위는 저를 반겨주더군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라고 반가워했고요. 하지만 미영이는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에서 제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미영이가 창피했다고 하더군요. 딸의 그런 마음도 이해합니다.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어제는 아픈 무릎을 이끌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요. 담당 직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지만 대부분 저희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어도 전세금 8천만 원이 있으니 재산이 있는 걸로 간주된다더군요. 하지만 그 돈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빚을 내서 마련한 돈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민수 소식은 오래전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바로는 제주도로 내려가 조그만 펜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가끔은 그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자식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면 스스로가 한심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수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많이 늙었더군요. 흰 머리가 더 많아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돈 좀 모아놨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위안도 없습니다. 노후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니 사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지요. 아내가 있고 딸이 있고 손주들이 있으니까요. 가끔은 내가 죽으면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접습니다. 그건 도망치는 거니까요. 제가 만든 상황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어제 밤에는 아내와 오랜만에 다툼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인가 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들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함께 울었고요. 그렇게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아들 보증을 서지 않을 겁니다. 자식이 울며 매달려도 냉정하게 거절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린 결정이 결국 모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가져봅니다. 큰 꿈은 아닙니다. 그저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아내와 함께 평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또 미영이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민수와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로서 아들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32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 자식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71살이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꿈꿀 수 있는 내일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1시간 정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납니다. 그런 작은 행복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노후 자금을 모두 걸고 보증을 서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식을 위한 것도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은 젊은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노인이 되어 모든 것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빈손이지만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월세 집이라도 마련해서 아내와 편안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아픈 무릎을 이끌고 일터로 향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